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 더 배우고 익히고 복습까지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헨리 코프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입는 사람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도 덧붙여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예측자가 있다.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다.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다 해본 것이라는 오만, 내 판단이 맞다는 아집, 때로는 넘치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신감이 오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죠. 더 많은 걸 알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더 배우고 더 익히면서도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KBS 콩으로 또 문자 메시지로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또 소통을 하나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좀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걸 좀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릴까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만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한 여가 활동, 이것이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시청이었는데요. 무려 6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OTT 같은 거 시청을 한다라는 사람도 43%를 차지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또 물가도 너무나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이걸로 대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역시 그 오답이 쏟아지고 있는 거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헷갈리죠? 저도 좀 의외였다니까요. 캠핑, 유튜브, 영화 요거 아니고요. 쇼츠도 아니고요. 힌트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7번, 9번, KBS 1 땡땡, KBS 2 땡땡.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 이름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 땡땡, 이대호 땡땡 이런 식으로 또 짓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걸 이것 시청으로 또 헷갈리시지는 않겠죠. 해서 우리나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가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이것 시청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이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먼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백상경 기자부터요.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매출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랜차이즈 종사자 수도 100만 명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집주인이 이제 실거주를 사유로 해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한다면은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은행에 바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강영희 기자는 마이크 조금 더 앞쪽으로 좀 해주세요. 네. 자, 백상경 기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죠.
프랜차이즈 매출이 100조 원을 넘겼어요. 네, 벌써 100조 원을 넘어갔는데요. 이 통계청이 어제 이제 2022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집계된 매출액, 전체 매출액이 100조 1,40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8%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100조 원을 드디어 넘겼는데요. 프랜차이즈 매출이 100조 원 넘어선 것은 이제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던 2016년 이후로 처음이고요. 6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으로 한 10%대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거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좀 배경을 살펴보면은 조금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내용들도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면 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물가가 작년에만 해서 뭐 한 5.1%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객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함께 상승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좀 큰 개인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 쪽 창업 쪽으로 조금 흘러갔다는 것들이 좀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체 숫자가 28만 6천여 개인데요. 네. 거의 뭐 재작년에 이어서 2만 5천 개씩 막 2년 연속 10% 안팎 계속 증가를 하면서 네. 프랜차이즈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객단가라고 하는 1인당 쓰는 돈들도 네, 높아질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물가 때문에. 같은 돈을 써도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매출이 100조 원을 넘겼다. 프랜차이즈에서. 그러면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잘 나가는 업종은 뭐가 있던가요? 네,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편의점, 한식, 치킨 요 세 가지인데요. 편의점, 한식, 치킨. 네. 그래서 상위 1, 2, 3위가 이렇게 편의점, 한식, 치킨 전문점이었습니다. 이 세 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가 되고요. 특히나 이제 편의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7조 원 가까이가 됐어요. 네. 이게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이고 좀 굉장히 강세를 보인 겁니다. 아무래도 불경기에서 좀 강한 업종이다 보니까 편의점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이 가맹점당 매출액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실제로 매출 이 가게를 냈을 때 얼마나 매출을 낼 수 있을까랑 직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사실은 이제 고가 상품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의약품, 그러니까 약국이 조금 뭐 당장 뭐 12억 7천만 원 정도로 매출이 가장 높았고요. 오. 그 뒤로 보면 이제 자동차 수리. 네, 뭐 수리점 브랜드들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 역시 여기서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뭐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것도 의약품이었고요. 문구점이나 안경 렌즈 이런 것들도 프랜차이즈들 상위권을 좀 차지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프랜차이즈 종사자 전체 숫자를 좀 살펴보면 94만 2천여 명이었어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가 증가를 한 거고, 네.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만 명에 육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도 뭐 편의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사자 숫자가 한 20만 명을 넘어섰고, 한 전체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을 했고요. 뭐 한식이나 커피, 뭐 비알코올 음료 이런 것들도 좀 숫자들이 많은 업종이었습니다. 이 세 개 업종 종사자가 전체 프랜차이즈 종사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20만 명을 넘는 명. 거고 네. 전체 프랜차이즈 종사자는 94만 명을 넘는 거고 네, 네. 매출액 순위로는 편의점, 한식, 치킨 네. 집 순위고. 근데 이건 이제 매출 순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 가게 점포들 숫자. 어디가 네. 가장 많을까? 편의점이 많을까? 치킨이 많을까? 커피가 많을까? 여전히 뭐 편의점이 많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유독 요번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예. 커피 프랜차이즈가 예. 치킨을 앞섰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킨 파는 가게를 커피 파는 가게가 더 많이 네. 높아졌다. 네, 커피 가맹점 수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29,500여 개로 집계가 됐고요. 이게 치킨 가맹점 수가 29,300여 개였거든요. 한 200개 정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추월을 했습니다. 이게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역전이 나타난 거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기간에 뭐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같은 걸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네.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금 저가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전문점 실제로 가맹점 수 상위 5곳을 살펴보면은 이제 4곳 정도가 저가 커피 전문점이고 이 중 일부 뭐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장 수가 8배에서 9배 정도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모수가 적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좀 저가 커피가 그만큼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마냥 커피 프랜차이즈가 잘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들은 또 아닙니다. 이게 보면 이제 커피 가맹점의 1인당 매출액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게 1인당 매출액이 5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년 수준이긴 합니다. 뭐 전년도 대비해서 한 4% 정도 증가를 한 건데 이게 보면 전체 매출액들 프랜차이즈들의 어떤 전체 매출액 증가나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 거거든요. 이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창업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경쟁도 심해졌고 저가 그렇죠. 커피 위주로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았고 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폐업하는 가게들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편의점이 좀 이런 많은 출점들로 경쟁이 심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커피 전문점이 뭐 거리 한 블록 가다 보면은 한 두세 개 매장이 그렇죠. 연달아서 막 늘어서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보이다 보니까 시장 포화 우려가 그만큼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도 이제는 편의점처럼 출점 제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얘기들도 것 아니냐 나오고 있고요.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사실 프랜차이즈라는 게 누구나 표준화된 맛과 품질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인데 네. 또 그게 또 누구나 개점할 수 있다 보니까 경쟁도 경쟁이, 치열할 네. 수밖에 없고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집을 좀 임대를 줬다가 월세나 전세를 줬다가 집주인이 나나 내 가족이 들어가서 실거주하겠다. 그러니까 나가다오 했을 때 이게 지금 분쟁이 돼서 대법원까지 간 거죠. 네, 전세 계약이 이제 3개월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이제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서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세입자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러니까 집주인은 집을 비우라는 소송으로 응수를 한 건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끝나기 전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경우에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제 노부모를 거주하게 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 그러니까 본인이나 직계 좀비 속의 실제 거주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자는 처음에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노부모 실거주로 말을 바꿨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일단 1심, 2심에서는 집주인 이야기를 맞다고 해서 승소를 해줬는데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다시 심리를 하라고 환송을 한 겁니다. 1, 2심까지만 들어보면 뭐 그냥 고개가 끄덕이긴 하는데 대법원이 왜 판결을 뒤집었을까요? 대법원은 일단 그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거주 상황, 임대인 가족의 직장, 학교 등 이제 사회적 환경, 그리고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실거주 의사와 배치, 모순되는 언동, 실거주를 위한 이사 준비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를 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에서 집주인이 본인이 처음에는 살겠다고 했다가 이제 또 부모가 산다고 말을 바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때문이라고 이제 했는데 1년에 몇 번 통원 치료를 받은 부모 진단서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또 본인 가족이 직접 살겠다고 한 최초 사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했는데 예컨대 집주인이 다른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따로 전학이나 이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관계자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를 한다면 증명의 책임 소재가 집주인에 있다는 점을 이제 법리적으로 설명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되게 좀 복잡해지네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나 가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들어와서 살 것인지 미래의 일을 미리 합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머리가 아파질 것 같은데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유를 밝혀야 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갱신 거절 절차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계약갱신 거절과 관련된 분쟁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임대인들이 좀 확실한 이유를 대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거주하려는 의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냐, 내가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쵸.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삿짐 싼 거를 보여줄 수도 없고. 세입자가 못 믿겠다고 하면은 믿을 때까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예. 감당을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그 집주인의 의무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임대 수요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전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강력하게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이제 임대인들은 또 위축될 수 있는 역효과도 또 있을 것 같고요.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이게 참 오래된 문제인데 우리나라 네. 주식회사들 특히 이제 상장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돈은 정말 많이 받아가는 이른바 대기업 재벌, 이른바 총수 일가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등기 임원으로는 잘 올라가 있지 않은 행태들. 그렇죠. 네, 예. 책임을 좀 안 지는 모습이다라고 많이 지적들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등기 임원하고 미등기 임원 차이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등기 이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주총이라고 하죠.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되고 법인 등기부에도 이름이 올라간 등록 이사들을 가리키고요. 이런 등록 이사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딱 적혀 있기 때문에 뭐 회계 사기, 뭐 부당한 배당, 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주주나 뭐 다른 어떤 뭐 객체들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게 등기 임원. 등기 임원.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네. 등기 임원. 근데 이게 미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이제 그 등기에 등록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이사하고는 다르게 이사회 활동도 하지 않고 당연히 또 경영 책임도 한 발 떨어져 있고 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미등기 임원이다. 근데 총수 일가다. 누가 이 사람이 실제로 경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사실은 진짜 뭐 보면 대부분의 많은 그 대기업 총수분들도 뭐 여러 계신데 이 미등기 임원 상태에서 그룹 경영을 이제 좌지우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이른바 뭐 명예회장, 뭐 이름만 있는 대표 이런 직함을 가지고 그룹이나 어떤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책임 없이 이제 권한만 챙긴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제 공정위가 이제 대기업 집단 뭐 이제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라고 하는데 이걸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어떤 회사 수 자체가 136곳에 달했고 그다음에 뭐 지위의 개수들로 뭐 따져보면 181개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여전히 많은 이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이런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어떤 60% 정도가 소위 말해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총수 일가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곳에 포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그러니까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나 이런 계열사들이 지분 50% 이상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다 묶어서 좀 가리키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룹 내부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뭐 부당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몰아주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총수 일가가 이득을 얻게 되는 뭐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조금 뭐 눈여겨보고 규제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쪽에 이 미등기 임원들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네. 막후에서 경영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손가락 경영 다 하고 네. 그러면서 1년에 수십억씩 연봉 계열사에서 탈탈탈탈 가져가고 정말 비양심의 극치인데 네. 누구누구 대표적인 사람 이름 막 이야기하고 많이 싶은데 떠오르지만 뭐 이렇게 예. 또 거론하기가 그 좀 이름만 다 열거로 해도 한 네. 5분 이상 걸립니다. 참. 그 총수일가 상당수가 그 미등기 임원이라는 것도 숫자로 한번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반대되는 개념인 이제 이 등기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공정위 발표 자료를 보면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요게 433개였어요. 이게 총수가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한 16%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등기를 한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사 숫자가 한 9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총수 일가가 차지하는 뭐 비중이 한 6%고 숫자로 보면 575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런 이제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2022년에는 14.5%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등기를 한 경우가 더 이제 비중이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조금 등기를 하는 추세고 책임 경영이 강화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이게 비율이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게 조금 단편적이라는 뭐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 뭐 10%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뭐 말할 것도 아니고 20% 미만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대기업 집단 수 자체도 여러 가지로 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이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여전히 이렇게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뭐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책임 경영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을 좀 뒷받침을 합니다. 결국은 보면 이제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한 5% 정도에서 미등기 임원들이 계속 재직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사회가 제대로 견제를 좀 해야 하는데 이사회마저도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네. 임명권도 있고 연봉까지도 그들이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나오는 이유가 주주가 이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게끔 상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 해서 네.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들이죠. 대리인. 주주를 대리하는 대리인들인데 그들이 마치 이제 자기 회사들인 것처럼 경영을 해서 회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라고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지금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현 기자에게 마이크 갑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이거 보이승이 되네. 보이스 피싱 피해 이게 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은행도 이제 배상 책임이 커집니까? 네, 내년부터 달라지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서 자율 배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 그리고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은행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 대상은 3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 거래를 시행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일으킨 보이스피싱 및 비대면 금융 사고고요. 예전에는 이제 기존까지는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앱 설치 같은 거를 했을 때 이게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가 돼서 배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배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뭐 URL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전자 청첩장 URL 주소를 클릭했을 뿐인데 이제 스미싱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에 개통하고 또 은행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는 피해 사례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피싱 피해자는 이제 피해 계좌가 만들어진 은행에 통신 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 그리고 필수 증명 서류 등을 이제 제출해서 배상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휴대폰에 저장을 하거나 사기범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를 한 경우에 피해 배상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둔다든지 계좌 비밀번호 같은 거 메모장에 적어두시면은 이제 소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의해야 할 의무는 계속해서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은행이 이게 대포폰으로 만들어진 가짜 통장 아닌지 제대로 또 확인해야 할 의무도 커지는 건데 네. 앞으로 좀 효과가 더 있을까요? 일단 은행이 시범 운영을 해봤거든요. 이 예. 이상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이라고 FDS라는 거를 해봤는데 네. 예상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에 FDS를 먼저 적용한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 총 910건의 이상 거래를 탐지했고 그 덕분에 21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본인 인증을 강화해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에
자동응답 시스템이나 문자 메시지로 본인 확인을 우회하는 수법, 이것을 차단하는 예방 사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금융사고 예방 그리고 자율 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가족 간의 암호를 만드셔야 된다. 항상 우리 아이가 어디 납치돼 있다, 뭐 아내가 어디 뭐 납치됐다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암 구호, 뭐 예를 들어서 김치 그러면 저쪽에서는 단무지 한다라든지. 근데 제가 이거 수년 전부터 항상 강조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은행 창구 갔더니 은행 창구 앞에 가족 간의 암 구호를 만드세요라는 게 써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거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구나. 보람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 1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국민의 월 평균 여가 시간이 평일에는 3.6시간, 휴일에는 5.5시간이고요. 한 달 평균 여가에 쓰는 비용은 약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과연 휴가를 잘 쓸 수 있을까? 5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연차는 16.6일 정도가 부여됐고 그 중에서 12.7일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닷새 이상, 5일 이상 장기 휴가를 쓴 근로자는 7%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 퀴즈 정답은 가장 돈이 들지 않는 집에서 이 기기와 리모컨만 있으면은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가 활동입니다. 뭐 알파벳 2글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예, 한글로 4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그 정답을 안 불러드렸었네요. 보내주신 분들. 아까 그때 김영자님도 정답 맞춰주셨는데 딸이랑 신랑이랑 늘 리모컨 가지고 다투고 에휴라고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5760님도 리모컨 주도권이 집사람에게 있어서 이거 한 대 더 구입해야 할 듯합니다라고 이야기.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 채널 가지고 싸우는 일도 드물어질 겁니다. 각자 다 스마트폰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자기 보고 싶은 걸 보는 시대가 또 돼가지고요. 하여튼 채널 가지고 싸우시는 게 따뜻한 거죠, 오히려. 자, 이렇게 역발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발상 경제 시간에 행운과 성공에 대해서, 이게 행운과 성공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주제네요. 예, 그렇죠. 저도 많이 궁금했던 거고. 근데 사실 성공한 분들은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운이 좋았다. 그렇죠.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운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게 측정이 될까요? 이거 관련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는데 예. 사실 올해 가장 핫했던 인물이 샘 울트만이잖아요. 샘 울트만 그 오픈 AI.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스타트업 엑셀레이터인 Y 콤비네이터의 대표였잖아요. 근데 그 콤비네이터 대표하시면서 엑셀레이터 수많은 기업들을 이제 투자를 해보고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거를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가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본인이 봤더니 스타트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쭉 지켜봐서 이거를 성공의 조건들을 모델링 해봤더니 이렇대요. 아이디어 곱하기 상품 곱하기 실행력
곱하기 팀 곱하기 행운이래요. 좀 많기는 한데 네. 끝에 행운까지 행운. 곱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운은 0에서부터 1만까지 랜덤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행운이 0이면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상품이 좋고 실행력이 좋고 너무 우수한 인재를 갖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다른 건 약한데 행운이 좋아. 그래서 많이야 이러면은 엄청나게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샘 울트만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연구도 심지어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존 크럼버트 교수가 네. 성공한 기업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성공에 네. 대해서. 그랬더니 내가 계획적으로 노력해 성공했다고 말했던 사람은 25%고 나머지 75%는 그냥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성공했는데 뭐 이런 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즉 75%는 그냥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인 피터 버스타인이 이제 포브스 선정한 그 대부호들 한 약 1,300명을 쭉 성공을 어떻게 했을까 찾아봤더니 네. 성공의 요인 중에 공통점이 크게 4가지가 있더래요. 네. 그 4가지는 하나는 이제 승부욕, 경쟁심, 그리고 행운과 타이밍 이렇게 4가지였는데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대 창업주인 고 정종 회장님 자서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은 무엇인가? 운이란 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결국은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 4가지 중에 2가지가 운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밀히 보면은 이제 운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계획대로 됐다라는 사람은 25%밖에 그렇죠.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님 모셔서 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 사람이 태어난 국가, 아,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거의 소득의 절반 이상이 맞습니다, 좌우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는 건 세계에서도 정말 최상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은 운이 좋게 시작을 했다라고 그쵸. 봐도 무방한 거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위를 쳐다보면은 이렇게 큰 행운이 찾아와서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소수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운이 찾아왔을 때도 이걸 간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잡아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를 사람 계속 찾아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뭔가 노래나 뭐 작곡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한 번에 딱 떴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섹스피어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37편의 희곡을 썼고요. 베토벤은 600개가 넘는 곡을 작곡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베토벤 곡은 뭐 운명 뭐 등등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는데. 근데 600개가 넘는 곡을 작곡했고요. 베토벤도 그냥 작곡하면 다 히트곡이 된 줄 그쵸,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게 아니다. 예, 그리고 밥 딜런 같은 경우에도 한 밥 500곡 정도를 작곡했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피카소는 굉장히 그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00점의 채색화와 예. 12,000점의 드로잉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건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수없이 많이 하다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약간 밥 딜런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밥 딜런이 자기 친구가 존 바에즈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나 봐요. 네. 그 가수랑 같이 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이 친구인 바에즈가 부른 사랑은 그냥 4글자 단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밥 딜런이 야, 네 노래 정말 좋다. 이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야, 농담해? 네가 만들었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밥 딜런은 자기가 진짜 만들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500곡 넘게 만들다 보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칼럼을 좀 많이 썼는데 구독근제 관련돼서 저도 어떤 칼럼 보다가 맨 끝에 제 이름이 나오니까 보다가 야, 이런 인사이트 있는 글을 써? 누가 적었지? 이랬는데 봤더니 제 글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많이 적다 보니 나도 까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밥 딜런도 이제 그런 경우인 것처럼 계속 무엇인가를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뭔가 많은 걸 시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떴고.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제 다작이 중요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호겸 교수님도 칼럼과 방송 출연 이제 다작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성공한. 사실 그 가수 윤종신 씨도 월간 윤종신 네, 하면서 맞아, 지금 맞아. 10수년째 매월 한 곡 이상을 발표하잖아요. 어이구야. 근데 그 중에서 몇 개씩만 이제 성공을 해도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하나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유명세도 필요하다고요? 아, 그런 게 이게 또 새로운 건데요. 사실은 이게 다빈치 효과라는 건데요. 다빈치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 뜬 가수나 아니면 한 번 뜬 브랜드는 그 다음에 상품이나 노래를 내면은 또 히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아, 저 노래는 이제 개런티가 되는 거죠. 저도 저 가수 유명하니까 앨범을 돈 주고 사도 돼. 저 브랜드는 워낙 퀄리티가 좋으니까 사도 돼. 이래서 기꺼이 돈을 더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2005년에 구세주라는 작품이 한 $10,000도 안 되는 금액에 팔렸어요. 네. 근데 갑자기 12년 후인 2017년에 45,000배가 넘는 금액이 갑자기 팔린 거예요. 그 갑자기 12년 사이에 이 구세주란 그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네. 봤더니 이 구세주란 그림이 미술 전문가들이 봤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이게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네, 뒤늦게 한 거죠. 논란이 있다가 지금도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그랬더니 다빈치의 결국에 잠정적으로 다빈치 작품이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45,000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다빈치라 이름 하나만으로도 똑같은 그림이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45,000배가 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다빈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후광 효과라고도 하고 다빈치 효과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작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건데 일단 성공해지려면 유명해져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유명세를 얻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또 보니까 정말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예. 별이 별걸 다 조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이제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물리학자 바라바시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예. 이분이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예술 분야에서 성공을 예측하는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연구팀이 화가 49만 6,353명, 약 50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작품을 전시했고 얼마의 물건을 팔고 이런 거를 쭉 분석해 봤더니 네. 다빈치 효과 똑같은 걸 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화가들이 되게 유명한 화랑이나 뭐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뭐 시카고 미술관같이 유명한데 전시를 한번 열면 네. 10년 후에도 작품 활동을 할 확률이 39%였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좋은 데서 시작하면 그 다음에도 절반 정도는 계속 그렇게 좋은 화랑이나 미술관에서 쭉 계속 자기 작품을 열면서 계속 상품 가격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최고 가격 평균이 19만 3,064달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명망 높은 화랑이나 뭐 미술관에서 그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어떠냐 봤더니 이렇게 유명한 데서 그림을 못 올렸던 작가들은 10년 뒤에 작품 활동을 못할 확률이 86%.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작가들이 인류 화랑에 그림을 못 올리고 90%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뭐 수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유명 화랑에 못 올린 사람들의 최고 가격은 평균 4만 476달러에 그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요, 간단하게 약 50만 명을 분석해봤더니 유명 화랑의 작품을 전시한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10명 중에 4명은 작가 활동을 하고 그중 절반은 계속 더 잘 나갔다. 하지만 유명 화랑에서 전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10년 후에 작가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격 역시 최고가 평균 기준을 봤을 때 유명한 화랑에서 전시를 한 작가의 작품 가격에 비해서 약 20% 불과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뭐 어느 날 어디에서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고 취직을 좋은 곳에 하거나 아니면 공모전에 입상을 하거나 뭔가 한 번에 땅 돼서 유명세를 나도 얻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절망스럽잖아요. 이거 뭐 행운이 있는 사람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운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뭐 지인이 잘 나가서 잘 끌어줘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관련돼서 아까 그 연구팀이 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유명 화랑에 그림을 올린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에 다 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처음엔 그렇죠. 무명이죠. 그래서 이 주류를 진입한 작가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를 봐서 네. 두 가지 부류로 이 서칭을 해봤는데 첫 번째 부류는 비주류 작가인데 화랑을 일정 화랑 또는 아주 몇 군데 화랑에만 자기 작품을 올린 사람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전 세계를 돌아면서 자기 그림을 올렸는데 이게 유명 화랑에 올리지 못하잖아요. 주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여기저기서 저 이거 그림만 올려보실래요? 이러면은 올려주고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혹시 제 그림이 카페에 올려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서칭한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와봤더니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다니거나 불러주면 가서 계속 그림을
올렸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6배나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운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찾아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술가도 적극적으로 먼저 앞으로 나설 때 그렇죠. 마케팅이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행운이 찾아오는 맞습니다. 것이고 앞에서도 유명한 화가들도 또 유명인들도 다작 활동을 열심히 많이 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행운은 그냥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있을 때 그때 비가 내리는 것이다. 맞습니다. 야, 오늘도 멋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 종료를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이달 들어 상승 전환했습니다. 최근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대부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 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나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 광고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근로자별 출퇴근 시간만 입력하면 월별 임금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임금 돋보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보신가게대에서 열리는 제아의 종 타종 행사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사 당일 인근을 오가는 버스와 지하철이 연장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31일 지하철 운행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Z세대,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죠. 또 소비의 중심이 될 나이대이기도 하고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항상 Z세대의 시선으로 우리 경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2023년을 한번 총 정리해 보시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올 한 해 정은우 센터장님 덕분에 뭔가 새로운 트렌드 많이 배웠습니다. 네. 몰랐던 것도 진짜 많이 익히게 됐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올해 Z세대의 어떤 트렌드를 이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감염병이랑 국제분쟁 같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삶에서 커지면서 개인이 어떤 선명한 정체성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몇 해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트렌드가 이제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 선명성이 좀 겹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뭉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요걸 이제 저희 대학내 20대 연구소에서는 트라이브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트라이브십이요? 네네. 좀 어려워요. 트라이브라는 게 원래 그 뭐 부족, 종족, 집단, 무리 뭐 이런 걸 뜻하는 말인데요. 네. 이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빠르게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하는 트렌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옷을 한 벌 입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싼 명품 브랜드나 대형 브랜드보다는 소형 브랜드를 입고 그 브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의 어떤 탄생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 탄생 과정에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또 커뮤니티를 뭉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좀 빗댄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족과 종족이 어떤 네. 먹고 사는 문제로 뭉쳤다면 그게 그렇죠. 아니라 이제 좋아하는 것, 그쵸. 관심 있는 네. 것으로 하나로 쫙 모였다가 맞습니다. 또 확 흩어졌다가 맞습니다. 야. 네. 또 Z세대는 공간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고요. 요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거리두기라든지 방문 제한 같은 것들이 풀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공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예쁜 공간에 인증샷을 남긴다 이런 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아예 넘어서 아예 공간을 이제 자기 브랜딩으로 여겨서 공간 경험을 일종의 자기 삶의 스펙으로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스페이스와 아이덴티티를 결합해서 스페이스 덴티티 이것도 이제 약간 영어긴 한데요. 그런 신조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꼭 그 스페이스 덴티티를 표현하는 공간이 방이나 이런 집 같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점이고요. 내가 잠시 머무는 호텔 같은 숙소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도 내가 이런 공간을 좋아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장소로 인식한다는 점인데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도 내가 돈을 내고 방문하는 그런 공간이 좀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책을 사거나 이런 읽는 곳이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떤 체험하는 비용으로
그런 내용을 그 값을 치른다라는 뭐 그런 마음으로 비용을 좀 지불하고 있고요. 또 좋은 공간을 만나면 요즘에는 그 공간 자체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이 공간을 기획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팔로잉하고 그 사람의 어떤 기획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는 Z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야, 그냥 공간에 가서 노는 게 아니라 네.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도 파악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또 공유하고 배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Z세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렇죠.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요? 공간이? 맞습니다. Z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내가 일하는 업무 공간의 인테리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로 나타났는데요. 와. 이 저희 20대 연구소가 직장인들 대상으로 직장 생활에 안정감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업무 공간의 디자인을 꼽는 비율이 Z세대가 타 세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기업에서는 요 근무하는 어떤 구성원들을 활용을 해서 브이로그를 좀 근사하게 촬영한다라거나 하는 전략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담당하시는 홍보 담당자분들께서는 예쁜 공간을 좋아해서 Z세대들이 이 공간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영상들이 이 Z세대들한테는 직원들의 복지나 불편함에 귀를 기울이는 어떤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그 회사가. 그래서 이 Z세대들은 단순히 예쁜 것 이상의 소통하고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불편한 점을 헤아리는 문화까지도 그런 영상에서 느낀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취업 자체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일하게 될 공간의 디자인은 신경을 쓸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요즘 기업들 보면은 브이로그 유튜브 통해서 맞아요. 정말 나중에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기 회사를 제대로 알리려는 더 나은 인재를 좀 구하려는 네. 그런 노력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들의 유튜브 보면은 그 회사의 직원들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는 챗 커뮤니티를 꼽아주셨어요. 이게 뭐 채팅을 하는 커뮤니티인가요? 요게 이제 앞서 취향이 제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커뮤니티를 많이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커뮤니티 형태가 채팅에 기반하고 있는 걸 사실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요걸 이제 챗 커뮤니티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Z세대는 오픈 채팅방을 이 커뮤니티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네. 드렸었는데요. 요런 채팅방들은 또 빠르게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또 목적에 따라서 개설도 쉽고 참여도 쉽고 이런 것들 때문에 Z세대가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굉장히 촘촘하고 또 이런 트라이브십 속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다이어트 커뮤니티다. 다이어트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어떤 헬스방이나 뭐 식단 관리방 이런 것들이 아니라 BMI 지수 35 이상만 들어오는 방, 뭐 오운환 인증방이라고 해서 뭐 오늘 운동 그 인증 완료 이런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유지어터 방 등등으로 굉장히 세분화되는 시기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가입하기도 하지만 관심사를 기반으로 필요하면 내가 그냥 직접 만들지 뭐라고 해서 이 내가 직접 만드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도 역시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야,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이른바 그 단톡방을 폭파하거나 본인이 나와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쉽게 거 쉬운 거죠. 네, 맞습니다. 쉽게 들어갔다 쉽게 나오기도 하고 네. 아까 그 공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족, 네, 종족과도.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고요, 올해? 최근에 그 쇼폰 콘텐츠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콘텐츠가 좀 성의 없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은 블로그 같은 걸 보시다가도 보정 안 된 사진들이 막 엄청나게 잔뜩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을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른바 포토 덤프라고 해서 사진을 말 그대로 덤프트럭처럼 쏟아내는 어떤 그런 현상을 뜻하는 말인데요. 예. 이 현상이 사용자들이 뭐 사진을 보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게을러진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다 느껴지는 일종의 컨텐츠를 즐기는 트렌드, 일명 날것의 컨텐츠를 즐기는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의 특징은 다이어트라든지 뭐 용돈 절약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매일 올리기는 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실패하면 또 서로 응원하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네.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좀 빼고 만들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편하게 좀 대화를 나누듯이 혹은 밥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들이 또 요즘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입니다. 이게 유행이 있네요. 흐름이 그렇죠. 있네요. 맞습니다. 한껏 꾸미다가 뭔가 날 것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 그대로 맞습니다. 올리다가 네. 또 꾸안꾸라고 해서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 그게 더 어렵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트렌드를 정리해서 보는 건 네. 앞으로 어떤 게 더 이어질까 혹은 어떤 게
트렌드가 끊길까 달라질까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내년에도 인기를 이어갈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도 이게 궁금해서 저희 트렌드 매거진 캐릿에서 Z세대 100명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 경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시한다는 점 때문에 팝업 스토어 유행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응답이 68%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네. 이제는 아예 팝업 스토어가 공식 데이트 코스다라고 하는 응답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어서 블로그 챌린지라든지 뭐 이런 내일상을 꾸준히 기록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이어질 거라고 봤고요. 또 올 한해 이제 슬릭백으로 대표되는 그 쇼폼 유행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3위로 나타나기도 했고, MBTI나 버추얼 아이돌 같은 거의 인기도 이런 세계관들도 여전히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4, 5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이건 좀 반짝 유행으로 끝났거나 끝날 것 같다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탕후루가 이제 좀 지겹다라고 하는 탕후루. 응답이 압도적으로 49%로 절반 가까이 응답을 했고요. 놀랍게도 쇼폼이 유행할 것이라는 응답과 더불어서 이 쇼폼이 좀 지겹다라고 하는 응답들도 좀 비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쇼폼을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게 지겹다라는 뜻이라서, 쇼폼을 기획하시는 뭐 기업의 홍보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듣고 계시면 유행을 따라하기보다는 어떤 자기 기획이 좀 더 선명하게 들어가야 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명품이나 사치품 그리고 복고 유행 같은 것들이 얼마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응답도 눈에 띄었었는데요. 실제로 고가품을 줄 서서 사는 이른바 그 오픈런 현상, 이런 네. 것들이 올해는 조금 주춤하기도 했었고, 반대급부로 국내 디자이너들의 브랜드 위상이 좀 한껏 올라가기도 하는 문화도 생겼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숏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파민 중독된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확합니다. 숏폼을 조금 이제 덜 보자라는 디톡스 운동도 일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탕후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여름에 또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겨울이다 보니까 계절적 요인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도 나중에 재밌네요. 네. 이게 왜냐하면 탕후루도 이거 창업하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유행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들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자, 올 한 해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2부에서도 와 되게 귀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어디 뉴스에선가 뭐 본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이해하기는 참 이게 어렵거든요. 예, 2부 들으시면은 조가연 이사와 함께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